당일 같은 박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옆에 서울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대웅기획이라고 광고회사였고, 그때 이제 담당했던 데가 롯데 연세점, 롯데 호텔. 그래서 이 앞을 많이 걸어 다녔었어요.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보석 같은 건물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었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회사에서 했던 그런 임팩트 있고 짧은 글들을 오늘 다룰 것 같지는 않고, 글의 호흡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하늘이 열린 교육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있으면서 책을 몇 권 집필하고, 현재까지 한 9권 정도 집필을 했는데, 책을 쓰면서 잘 팔리는 책, 사람들이 읽기 좋아하는 책, 문장,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글쓰기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을 살짝 여쭤보니까 잡지도 만든다고 했어요. 잡지에 올라오는 글하고 블로그 글하고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좋은 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구조 세우고 뼈대 세우고 어떤 글들을 만들면 좋을까. 이거는 제가 하늘이 열린교육이라는 회사에서 독서교육, 글쓰기 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을 교육하면서 그 체계가 바로 서는 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그 장문의 글을 쓸 때 많이 적용을 했던 그런 스킬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 당장 나 여기서 나간 다음에 현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글이 좋아지겠는가, 그런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글쓰기가 일반 글쓰기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고는 그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디지털 관련돼서는 크게 비중이 없었어요. 그런 매체를 다루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주로 이제 TV하고 신문 매체, 잡지 매체가 메인이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디지털에 대해서 요즘처럼 관심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고, 그걸 이제 글쓰기로, 미디어로 한번 구분을 제가 해봤는데, 아날로그 미디어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사내 잡지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로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로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일단 글쓰기가 조금 다른데요. 아날로그 미디어는 허용되지 않는 모든 것은 금지된 것이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편집장님이 계셔요. 잡지를 편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한테 원고를 드리면 내 원고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번 편집을 거치시거나 편집을 하라고 요청이 오거나 성에 안 차면 본인이 고치시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 편집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게재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 디지털 미디어는 어떨까요? 우리는 면밀하게 디지털 미디어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홈페이지에 게재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집자보다는 약간 열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는 규칙이 이것과 좀 다르죠. 이걸 응용해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금지되지 않은 것 이외의 모든 것은 허용된다. 그죠? 길이도 그렇고. 예전에는 몇 글자에 어떤 사파가 들어가고 일단 글씨야 수가 정해져요. 어떤 면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굉장히 없어요. 저희 글도 쭉 보니까 굉장히 길이가 천차만별인데 제가 읽기에는 조금 짧지 않나 느끼게 되는 게, 약간 이 아날로그 글쓰기의 틀에서 약간 좀 뭐랄까? 하여튼 그 룰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었어요. 하여튼 일반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글쓰기는 조금 더 길죠. 자,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 아날로그 미디어는요, 한국은행이 최선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올리는 잡지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특정 팀에서 아니면 특정 팀에서 섭외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가 여기에 올 수 있어요. 자, 디지털 미디어는 어떨까요? 요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독자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블로그 글쓰기라는 걸 별도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올리면 여기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못 달아요. 근데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올리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온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뭐 얘기가 들어오죠.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죠. 수익 모델은 이건 조금 이슈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아날로그 비디오는 우리 잡지는 팔지 않겠지만 우리 잡지를 받아보려면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은행 뭐 기준에서 어떤 은행이어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까지 가려면 그 사람이 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잡지들, 아날로그 미디어들은 구매를 하거나 방송 통신료를 내거나 해야 되겠죠. 디지털 미디어는 어때요? 수익 모델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회수죠. 네, 그걸 바탕으로 가치가 매겨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는 상위 하나씩이죠. 이렇게 쓰자. 요번에는 이렇게 구성할 거니까 이런 걸로 씁시다. 디지털 미디어는요? 어떤 글이 올라올지 몰라요. 그 글 중에서 좋은 걸 또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걸 메인으로 올릴 수 있죠. 하위 상단식이죠. 네. 위에서 데스크가 쫙 내려주는 게 아니라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이게 요즘 되게 이슈예요. 네. 그런 게 위로 올라오고 주제가 되겠죠. 제작 과정은 여기는 한번 인쇄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계속 오타 같은 걸 교정할 수 있어요. 또 지금 거 안 고친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문제가 있는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겠죠. 운영 방식. 아날로그 미디어는 간섭주의입니다. 간섭주의. 자, 디지털 미디어는 어떤 주의죠? 간섭주의가 뭔가요? 이게 옳다. 이런 방향으로 써라. 너 지금 논조 잘못됐다. 강원주의, 자율주의. 그쵸. 이 반대되는 이야기겠죠. 네. 누가 옳을지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날짜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도 모르죠. 우선순위라는 게 별도로 없죠. 필독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추가해봤어요. 오늘 수업 때문에. 일단 아날로그 미디어는 유명인, 지인, 기관 같은 사람들이 추천해주면 일단 가독성이 높아요. 디지털 미디어도 알고리즘, 유튜브에서 내가 정말 강아지에만 관심이 있는데 고양이가 나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겠죠. 그 알고리즘이 있으면 들어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지인,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미디어는 흥미있는 주제이죠. 흥미있는 주제라면 진짜 어려운 글도 어떻게든 읽어내요. 형광펜과 색깔 볼펜을 동원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실은 그 부분은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은행에 있는 글은 누구도 그 글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보다 더 이쪽에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분명히 흥미있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존재하죠. 독자층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케팅 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반 요건,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수익 구조 같은 것도 판단해서 세부 계획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들여놓고 책을 쓰는 사람이면 중간에 한번 완축작용을 적어도 김영하 같은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때 신경숙이 이런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읽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신경숙 작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한번 다 본인이 읽어서 한번 소화해서 내뱉는 언어는 얼마나 좋을까?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모두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유려한 문체로 잘 쓰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면 디지털 세대는 더 심하죠. 초반에 나가버려요. 아예. 이게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초반에 그냥 승부가 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글들이 활자화돼서 책자로 데스크 위에 올라갈 때랑 지금 브라우저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랑은 도달들이 훨씬 떨어질 거예요. 그걸 도표로 그리면 디지털 미디어의 글쓰기는 초반에 빨아들이지 못하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요약은 먼저 설명은 다 교육청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글이에요. 블로그에 쓴 거 이제 올린 글을 이제 게재를 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해서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귀인초등학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국립초등학교입니다. 귀하고 높고 어질게 위풍당당 귀인이라는 슬로건으로 1,503명의 꿈나무가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초등학교에는 쇼 버스킹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솔로, 커플, 단체 등으로 팀을 꾸리고 연습하며 매주 수요일 아침 등교 시간에 운동장에 있는 교단 무대에서 자신들의 끼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수요 버스킹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와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노래 MR을 준비하고 친구가 짬난 대로 만나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 교단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지만 다 끝내고 나서 많은 박수를 받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킹을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리며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귀인초등학교 학생들은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고 성장해 갑니다. 출연자도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 선생님도 모두 한마음이 돼서 응원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자, 잔소리할 상황은 아니고 배치만 바꿔서 가독성을 한번 높여볼까요?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뭐예요? 2가 좋을지 3이 좋을지. 자, 2가 처음에 나오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 분. 3이 나왔으면 좋겠다. 3으로 때리고. 자, 일단 손 안 대신 분 4인가요? 4. 4. 진짜요? 되게 다르죠? 5가 있나요? 손 안 대신 분은 아직 좀 더 생각이 필요한가요? 이게 주제인지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주인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일렀을 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수요 버스킹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앞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죠. 네,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글 쓰니가 이걸 굳이 고집하면 바꾸진 않겠죠. 다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수요 버스킹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요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국은행이 쓰는 글이면 한국은행 은행장님은 한국은행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겠지만 독자가 그렇게 본다고 보기엔 어렵죠. 그런 면에서 그 주제를 먼저 내놓으면 가독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신청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본인 얘기가 이 뒤에 들어가는 거죠. 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가도 굉장히 어색해요. 말하자면 공통의 주제가 확립이 안 됐는데 내 얘기 하는 거죠. 공통의 주제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귀인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죠. 그래서 주제를 먼저 던지고 네 얘기하고 귀인초등학교, 귀하고 어질고 높게 유시문강 귀인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저희 귀인초등학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이거를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독자들 대다수는 본인 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지 귀인 초등학교가 어딘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주제가 뭐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글쓴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게 학교를 쫙 설명하는 무슨 그 브로셔다.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의도라고 이렇게 문장도 그래요. 자, 지금 저는 큰 문단이 있을 때 공통의 주제, 이걸 읽는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앞에 두는 게 좋은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장 안에서도 동일해요. 문장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읽다가 초점을 흐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읽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 학습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럼 글 쓰는 사람은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초반에 쓰는 게 좋은데 자,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K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로 자금을 차익, 고금리국 통화를 환전하여 해당국의 투자, 자금 회수 및 재환전이라는 전통적인 유형이 아니라 통화선물 혹은 선도계약 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동 방식으로도 전통적인 방식과 사실상 동일한 기대 수익을 독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K트레이드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도 되게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글에? K트레이드는 전통 방식과 사실상 동일한 기대 수익을 독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통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죠. 통화 선물, 이게 아니라 통화 선물이나 선도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캐리트레이는 통화 선물 혹은 선도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논제예요. 그 다음에 동 방식으로도 전통적인 방식과 사실상 동일한 기대 수익을 복제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은 지금 여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겠다면 뒤에다 넣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은 저금리 통화로 자금을 차입해서 고금리 통화로 환전해서 해당국에 투자해서 자금했으면 재환전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뒤에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통화 선물이나 선도 계약을 얘기를 해야죠. 요게 요약 먼저 설명은 다음이에요. 결국은 뭐 가독성의 문제니까 전달은 다 동일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 먼저 설명상 또 하나. 문장을 앞으로 붙이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2021년 말 이후 빠르게 하락해온 통화량 증가율이 금년 5월 이후 2% 초중반 수준에서 행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 중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bp 인상하여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 통화량 증가율 추세를 보면 통화정책 기조나 금융 상황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걸 아시는 분한테는 되게 쉬운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수록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보면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2021년 말 이후 빠르게 하락해온 통화량 증가율 기준 일부 학계 언론에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나 금융 상황이 충분하고 긴축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중간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주제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셔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기조나 금융 상황이 충분히 긴축적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300bp 인상해서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지만 최근 통화량 증가율 추이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게 뒤에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위에 섞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요약 먼저 설명 다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가독성에 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은 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엇갈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또 요약 먼저 설명 다합니다. 자,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통화량은 2% 중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라고 하나 미국에 비해 긴축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금융 상황이 완화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까지도 내리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긴축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금융 상황이 완화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아닌 걸 왜 앞에 써서 되게 헷갈리게 만드냐는 거죠.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독자 입장에서 안 팔리는 책을 진짜 오랫동안 써본 사람 입장에서 이거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오히려 완화적으로 보인다는 평가까지도 내리고 있다는 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긴축적이라고 하지만 2% 증반의 증가세를 보이고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보다 덜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글을 쓰실 때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걸 부가적으로 붙여야지 이걸 읽지 않으면 뒤로 못 나간다고 글을 쓰시면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는 일단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팩트를 먼저 넣고 근거 자료를 뒤에 넣는 것만 해도 충분히 디지털 글쓰기에 다 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날로그로 글 쓰는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흐릿하게 글을 써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의도에서 처음에 책에서 한 문구를 가져왔어요. 그런 책은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뭐 블로그라고는 하지만 사실 블로그라고 하면 요즘은 검색 엔진에 잘 잡히는 로직이 잘 들어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잡히려면 검색 엔진들에 잘 잡히려면 어떤 글을 써야 잘 상위 노출이 될까요?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쓰는 글이 상위 노출이 될까요? 제목을 재밌게 해줘요. 또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글이어야 돼요.
소비자가. 되게 본인이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박한 지식을, 다양한 내공으로 뿌려내는 글을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이 원하는 글이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근데 그런 내공을 뿌려내는 글이 소비자가 원하는 글이라면 그건 읽힐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앞뒤로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읽을 때 이 사람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디지털은 그게 더 눈에 띄어요. 책은 일단 사면 읽어야 되는데 디지털은 그냥 외면당하면 다시는 들어가서 안 봐요. 두 번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 같이 내부 블로그니까 그것도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런 걸 블로그로 따로 빼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창에 노출이 되는 콘텐츠들을 한번 소팅해 보시는 작업도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려고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건 아날로그나 디지털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전체 문장은 사실 안 봐서 부분으로 볼 때 한 문장, 한 문단 전체에서 가장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를 빼놓고 부가적인 걸 뒤로 주 정보하고 부정보를 글 쓰는 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네, 독자들은 그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알아야죠. 귀인 초등학교가 중요한 건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버스킹이 중요한 건지 본인이 쓰시는 사람이 아시는 거고 노출되고 안 되고 위에 검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비디오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잡지로 인쇄돼서 나가면 사람들이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죠. 근데 디지털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핵심 전달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앞에 요약을 하고 뒤에 나머지 자잘한 정보를 뒤로 빼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문장 성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글의 호응에 유리한 것도 중요하고 용어 통일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아날로그 미디어에서는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블로그는 잘 안 돼요. 안 돼도 그냥 온에어가 되죠. 그만큼 사실은 책임자의 전문성이 그닥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당장단 이걸 몇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옛날에 팀장님들이 다 커팅했던 것들을 이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크게 덜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외부에 노출이 되니까 한 분의 전체의 어떤 이미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중복피하는 거, 분더더기 걷어내기. 요 5가지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캐리 트레이드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국가의 통화로 차입해서 고금리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후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투자 전략을 뜻한다. 이게 워낙에 주석도 있고 영어도 섞여 있어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가만히 보면 저금리 국가의 통화가 목적어예요. 이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고금리 국가의 통화로. 근데 지금 보시면 저금리 국가의 통화로 차입해서 고금리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뭐를 바꾼다는 거야? 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을 사실 살짝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디지털 글쓰기는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읽어놓고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수정이 자유롭다는 게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에서 엔화를 0% 이자율로 차입해 미달러로 환전. 한 후 미국 소재 은행이 5% 이자로 캐치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상정해보자. 만기에도 환율이 동일하다면 투자자는 5%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달리 달러 환율이 5% 낮아지는 경우 이익 모두 사라진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밑에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문제는 이 밑인데요. 적어도 달러 환율의 하락률이 양국 간 금리 차이를 미치지 못해야 수익이 생기며 거래 당시 환율보다 상승하는 경우엔 금리차보다 높은 수익률을 성취하게 된다.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의 실천 수익률은 투자 자산 자체의 수익률뿐 아니라 환율 움직임과 일대일 관계가 있다. 자, 이런 글을 쓰실 때요. 사람들이 오른쪽에 이 글을 읽으면서 펜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5% 금리를 쓰고 위아래로 계산한다라는 가정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보는 즉시 이게 플러스가 난다는지 마이너스가 난다는지를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글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요걸로는 사실은 쓴 사람은 알겠지만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엔달러 환율의 하락률이 양국 간 금리차보다 작아야 수익이 생기며 그냥 이거잖아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거래 당시 환율보다 상승하는 경우는 5% 금리차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걸 보면 옆에 펜을 놓고 이거 위에 내용을 한번 복귀해 놓고 읽어야 돼요. 이건 좋은 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판단이 쫙 쓰신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대다수도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내려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수익이 난다는 거구나, 안 난다는 거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의 실시간 수익률은 투자자 자체의 수익률뿐 아니라 환율 움직임과 일대일 관계에 있다. 이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글의 호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쪽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독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용어 통일을 하긴데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수출 연계 생산의 변화를 1. 최종 수요 변동 요인과 2. 생산 구조 유발 개수 변동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 보았다. 최종 수요 변동 요인은 글로벌 및 IT 산업 경기, 중국의 내수와 같은 수요 측 경기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종 수요 변동 요인은 여기 좀 나왔어요. 최종 수요 변동 요인은 요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글로벌 경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10년 이전까지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였지만 이후 완만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이후의 증가세 둔화는 중국 성장률 하락과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산 구조 변화는 지금 이게 이거인 것 같은데 생산 구조 유발 계속 변동 요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생산 구조 변화로 훅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용어들이 더 있나 더 읽어볼게요. 2002년 이후 수출 연기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변동 요인 중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중간재 자립도 상승, 중국 내 생산기지의 동서양 국가 등의 이전을 기인하는 것을 판단된다. 산업별은 90년대 후반 섬유이고 2000년대 화학, 철강, 2010년대 석유 제품이 최근에는 IT 산업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구조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저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거 한 템포 따고 요거 한 템포 따서 이해하면 되겠다. 근데 처음에 최종수요 변동을 땄는데 두 번째 이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갈피를 잃었어요. 용어를 통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이거 생산 구조 유발 계속 변동 요인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생산 구조 유발 변동 요인은 2006년 이후 수출 연계 생산을 본격적으로 감소시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런 경우는 되게 비일비재해요. 네. 그 첫 번째 최종 수요 변동 요인, 그게 띄어쓰기 차이도 그렇게 익혀질 수 있나요? 서로 다른 거. 만약에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띄었으면 여기서 띄고, 여기서 붙였으면 여기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띄고 붙이고는 사실은 이걸 작성하신 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독자는 띄어있으면 떠있는 거, 붙여있으면 붙여있는 거를 아마 공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또 좀 바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모든 부서 여기 1000명 넘게 계신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의 글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은 하트에 있는 우리 한국은행 직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지렛대처럼 이렇게 탁탁 심어주시면 훨씬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제가 선호하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첫째, 어떤 건 둘째, 어떤 건 세 번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굉장히 독자가 보기에 갑자기 뜬금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파트라서 그렇습니다. 자, 또 용어 통일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 수익은 말 그대로 기대일 뿐 실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이익이 급격히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엔화는 2004년 7월 10일 8월 말 기간 중 미달러 대비 10.6%가 절상됐는데 멕시코 페소화는 9.6% 절하됐다. 이 기간 중 페소화에 투자한 엔캐리 투자의 실현 수익률은 약 9%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동자금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자금이었던 경우 주가 조정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청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익하고 이익은 뭐가 다르죠? 회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수익은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매출이 있으면 매출액을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걸 쓰는 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그럼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맥락에서 이게 기대 수익하고 저쪽에 이제 실제 그런 개념으로 쓴 건지 아니면 솔직히 저도 네. 그게 애매할 때는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익이 급격히 손실로 전환되는 그 말 자체가 사주기예요. 그리고 수익과 이익에 대해서는 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저자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의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 수익은 말 그대로 기대일 뿐 실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급격히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두 번 중복됐는데 심지어 용어까지 달라서 헷갈립니다. 예. 이런 게 좀 용어 통일만 해도 훨씬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집니다. 뒤에 있는 거 이런 건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해결해 주셨고요. 여기에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 읽으면 돼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부분은 잘 모셨는데 용어가 굉장히 혼탁하게 들어가 있죠. 중복 피하기입니다. 그런데 캐리트레이드 투자자는 저금리 통화의 미래 환율이 선물 환율보다 높을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앞서던 예에서 양국 간 금리 차이만큼 반영한 엔화의 선물 환율이 152엔인데 만약 투자자가 일본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만기의 환율이 현 수준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엔화 선물 환율 매도하는 것만으로 약 5%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 약간 기대한다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예상한다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건 되게 단순한 거니까 이것만 쓰실 때 신경 쓰시면 되고 사실 이건 중간에 그 미디어 팀 담당자가 걸기 좀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거 못 건드리잖아요. 이거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문헌을 보면 장기 초저금리로 인해 자금의 조달 통화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어 온 엔화의 캐리 트레이드 규모에 대해 다양한 조사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캐리 투자를 중심으로 그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여기 보시면 문헌을 보면 캐리 트레이드 규모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문헌을 되게 많이 보셨다는 것 같고 다양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규모하고 저 규모하고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다양한 문헌을 바탕으로 장기 초저금리로 인해 자금의 조달 통화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어 온 엔화의 캐리 트레이드 투자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만 합쳐도요. 가독성이 훨씬 높아요. 본인은 다 알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머리가 막 복잡한 거죠. 그걸 일목요연하게 꿰주는 게 담당자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중복 피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국내 식료품, 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공공요금의 경우 상당폭 낮다. 사과, 돼지고기와 같은 식료품의 가격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1.5배 이상으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옷과 신발의 가격도 OECD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면서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 서비스의 요금은 주요국보다 크게 낮아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뭔가 부담이 되게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를 둘로 나누었는데 그렇게 변명하면 또 할 말은 없긴 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과, 돼지, 고기와 같은 식료품이나 여기 보면 여기에 식료품이랑 의류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 뒤에 옷과 신발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의류? 그 다음에 여기 식료품도 여기 식료품이 사과, 돼지고기와 같은 식료품도 이거랑 같은 거 같아요. 그럼 이걸 초반에 정리해주면 뒤에서 이렇게 중원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과, 돼지고기와 같은 식료품이나 의류, 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은 이렇게 써놓으면 식료품 필수 소비재를 뒤에서 여러 번 언급해도 부담이 덜한데 여기에 너무 가볍게 설명하셔갖고 뒤에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2024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1.5배 이상으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아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요. 지금 보면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둘 다 생활비 부담이 높다는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저라면 그냥 하나를 몰아서 지금 이거 전부 다 부담이 크다. 1.5배다. 그리고 가면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주요국보다 크게 낮아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쓰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우리 글에 그 글자 개수가 있나요? 그 글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주요 대학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글쓰기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주요 대학
뭐 모집 요강이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주요 대학에 모집 요강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읽는 사람이 범위를 한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게 요 따로 쪼갤 거면 요거는 한 번에 여기서 모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식료품하고 소비재를 계속 써도 부담이 덜해요. 지금 이거는 뒤에 쳐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그럼 배우셨어요. 사과, 돼지고기와 같은 식료품. 이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식료품이라서 필수 소비재를 안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건 요걸 위에 선언해 놓으면 뒤에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한데 그걸 뒤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강조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잘못 썼다 얘기하면 반론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은 비혼 등 결혼 행태의 변화로 인한 미혼 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만 미혼 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므로 인구 미혼화 대응 정책은 혼인율을 높여 노동 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 정책과 함께 미혼 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걸 보면 미혼 증가가, 그러니까 그 증가가 거시적인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모두 감소시키는 거 이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현재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비혼 등 결혼 형태 변화로 인한 미혼 인구 증가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예요. 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안정적인 노동 공급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으로 다만 미혼 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므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죠. 이게 되게 중원부원 좀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수록 독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그거를 한 번씩 워싱하시면 훨씬 좋겠죠. 순도적인 걷어내기입니다. 이제 수학거래에서 매일매일 실거래에 따라 적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KOFR을 지류표 금리로 사용할 경우 예상을 벗어난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시장 참가자 간의 기대의 합리적 반영에 기반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전반적인 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거는 글을 못 쓴 게 아니라 분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유도함으로써 있을 것으로. 사실 그런 게 조금 대패로 밀다가 뭐가 툭툭 걸리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버릇이에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어가 약간 이게 구두 언어로 중복되는 게 있는데 명사형 어미에서 기가 붙어서 쓰는 게 있어요. 가기, 미음이 붙어서 맞는 것들이 있어요. 먹음. 또 부사형 어미에서 개가 붙어서 크다가 크게, 공부하다가 공부하도록, 자다가 잠이, 읽다가 읽기, 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양식 말투버릇, 일본식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이게 지금 좀 불편한 문장이에요. 이게 이런 걸 군더더기라고 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이 걷어내는 편인데 쓸 땐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말버릇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읽는 사람이 이런 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건 유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글이 맑아요. 네, 이건 잘 스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도함으로써는 기국격 그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불필요하고요. 그건 국문법에나 나오는 거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 문제가 훅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 중간에 가격 변동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원 문장처럼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이거 뒤에 가서 한번 썰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투자는 양국 간의 이자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 이게 이런 걸 익혀쓰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투자는 양국 간의 이자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결과 예측은 간단하지 않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 써있으면 는, 를, 리, 가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안 익혀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뒤로 못 가고 되게 다운돼요. 불필요한 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내용을 더 잘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썰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썰어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길다고 말씀하신 거 한번 썰어보세요. 이절 수업 오디오 비면 안 되니까 이절 수업 거래에서 매일매일 실거래에 따라 적시의 시장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KOFR을 지표금리로 사용할 경우 예상을 벗어난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시장 참가자 간의 기대에 합리적 반영에 기반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전반적인 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썰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껏 배웠던 거 있죠. 분더덕이 없애고 문장을 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을 뽑고 중요하지 않은 걸 뒤로 빼고 중복이 있으면 중복도 제거하고 이걸 다 종합해서 한번 해보세요. 대충 예측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쓱 끊고 다 짜붙이고 이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만만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긴 글일수록 좀 더 가독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자, 좋은 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 구조, 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쓰기에 목적이 있답니다. 글쓰기는 목적이 있는 글쓰기가 있고 이학적인 글쓰기가 있대요. 1984를 쓰신 분. 네, 조지 오웰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글과 이런 글을 나눠서 썼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글은 도구의 언어와 사물의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은 도구의 언어가 있고 사물의 언어가 있다. 도구라고 하면 누군가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계도하는 그런 글이겠고요. 사물의 언어는 그 사물 자체가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내가 텍스트로 옮겨 적은 거죠. 그 다음에 글은 타동사적인 글쓰기가 있고 자동사적인 글쓰기가 있다고 합니다.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평론가가 말씀하신 건데, 타동사적인 글쓰기라는 건 남의 행동을 컨트롤하기 위해, 자, 캐리 트레일러가 이런 것이고, 이걸 통해서 당신이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자동사적인 글쓰기라는 건 캐리 트레일러라는 건 이런 거고, 난 이런 거에 주의할 것이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자동사적인 글쓰기예요. 이런 글을 쓴다면 지금 여기 쓰인 글은 다 옳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글이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직원들만 위해서 쓴 글이니까 다 옳아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좀 반향을 일으키고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면 타동사적인 글쓰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글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있고요. 글은 인간과 신의 대화가 있대요.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 씨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유진원일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재미없어 하는 건 열해서 그래요. 네. 그분이 만약에 우리 블로그를 좀 튜닝을 해주신다면 정말 잘 쓰시겠죠. 아주 마음을 담아 잘 쓰시겠죠. 저는 궁극적으로 신경숙 씨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은 되게 이런 글인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이런 글에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내가 어때서 이렇게 아마 싸울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썼어. 근데 우리가 혹시 여기 팀에서 원하는 글은 이런 글일 수 있잖아요. 목적이 잘못됐죠. 이런 글이 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성경 후정입니다. 이게 성경 후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라는 노래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저 꽃잎은 봄이면 피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이거잖아요. 근데 꽃잎을 얘기해주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철새가 봄이면 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내 얘기를 던지는 거죠. 아주 구체적일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해안눈이라는 노래도 그래요. 지금 많은 거 잊고 지낸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는 얘기부터 옛날에 뛰놀던 골목길 얘기하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요. 그죠?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근데 이 얘기를 바로 들어가면 상대방들이 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요것들을 다 넣으셨더라고요. 리드라고 뒤에 설명을 하는데 그런 글이 있으면 초반에
사람들이 조금 뒷부분에 부족해도 앞부분에 전반적인 설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도입부의 글맛을 높인다로 한번 더 정리해볼게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의 전형적인 아날로그 글쓰기 방식이죠. 헤드라인이 있고요. 리드가 있죠. 그 다음에 본문이 시작돼요. 근데 리드하고 본문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도표가 있고, 본문 끝이 있고, 바이라인이 있죠. 보통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글쓰기들이에요. 잡지도 이와 비슷하게 될 텐데, 이게 블로그로 올라오면 조금 바뀌어요. 신문 기사는 블로그는 물론 아닌데, 블로그 공식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문 기사 보면, 우리 글도 그렇게 써 있어요. 3줄, 4줄 쓰고, 한 템포씩 뜨여 있어요. 우리 블로그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미 디지털 미디어 글쓰기들은 가독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글쓰기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 블로그에 보면 리드가 있는 글이 있고요. 리드가 없는 글이 있었어요. 근데 기왕이면 리드를 모두가 한 번씩 이 전체적인 글에 초입을 잡아주시는 글이면 훨씬 더 성경 수정에 맞는 글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본문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하고 신문기사 쓰기, 보도자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본문에 끝 있고 바이라인이 있고 사실 우리가 쓰는 블로그 글쓰기가 이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은 제목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자료의 승부처고 이게 클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또 한마디도 정리할 수 있는 핵심을 요약하는 게 좋죠. 자료를 요약하거나 파악해서 전체 분위기나 내용, 그러니까 클릭 전에 보이는 리스트들의 목록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좋을까 말까를 선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캐리 트레이드 하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뒤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캐리 트레이드가 사실은 보편화될 수 있는 환율 차환 거래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던 그런 의도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뒤에 어떤 뭐가 있었으면 그 명칭을 좀 더 잘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독자로 하여금 논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글의 읽을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요. 짧을수록 좋아요. 사실 우리 같은 제목은 검색 엔진에 걸리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결하면 좋아요. 근데 너무 짧은 거는 조금 독자들이 이걸 선택할 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리 트레이드는 글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문과 연결성을 유지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자, 글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 비디오 교육센터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세 사람이 전부. 어느 게 제일 좋은 제목일까요? 이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고 됐는데 이거 누가 이거에 관심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교육센터라고 제목을 썼을까요?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건지 몰라요. 두 번째, 디지털 미래를 여는 분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교육센터에 이게 역할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국 최초 교육청 직속기관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교육센터에서 미디어 체험을 한 번에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보겠죠. 네. 이런 건 사실 사줄이긴 한데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라면 이걸 빼고요. 미디어 체험을 한 번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캐리 체험으로 환율 방어에 유의합시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만 딱 쓰는 것보다 이 글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한 줄에 적어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리드는 자료의 핵심 주제와 안건, 글쓴이의 결론을 요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주제나 결론은 뒤에 가서 글의 구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를 소개하는 역할, 글 전체의 개요를 하죠. 요거는 아까 보셨겠지만 언론사들, 이제 유사 언론사, 좋은 언론사들에서는 대부분 리드를 이런 역할로 굉장히 잘 써요. 정말 좋은 글을 읽었다 하는 글들은 대부분 리드를 되게 강력하게 써요. 보면 다 쓴 다음에 리드를 나중에 작업하시죠. 리드만 읽어도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같이 어려운 내용들은 주제를 위에다 다 세워놓으면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문을 읽고 싶게 만드는 유도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한 도입부가 이 전체적인 걸 좀 읽고 싶게 만들고 블로그 글에서요. 상위 노출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들은 대부분 리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잡아놓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걸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잡아놓는 확률은 훨씬 낮아지는 거죠. 여기 이거는 잘 된 걸로 가져왔어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거나 물가의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2.7%까지 낮아졌지만 그동안 크게 올랐던 물가 수준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료품, 의료, 필수료의 가격 수준이 높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본 블로그에서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을 국가별 시기별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거 있으면 읽을만 하다 아니다 판단하겠죠. 유용한 정보가 되고 좀 어려운 게 있어도 여기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이게 아주 좋은 리드죠. 또 올여름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문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름 평균 기온은 1970년대 비해 부쩍 오른 모습이다. 연평균 기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무섭도록 체감되는 요즘이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는 물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 금사가 사일처럼 지나치게 높은 기온에 먹거리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우리 식당 물가가 위험해진다. 이에 본 블로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너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게 나예요. 아까 글의 센터에 내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례를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더 사람들이 이 글이 유용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이게 이제 리드의 역할이에요. 이런 좋은 글, 제가 앞에 괜히 좀 흠집 잡으려고 좋은 글을 계속 끄집어내서 죄송한데 좋은 글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문장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겠네요. 우리는 블로그잖아요. 블로그는 이렇게 안 써요. 구조에 따라 글 작성하기를 나중에 어떤 글을 요 틀 안에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샘플로 가져온 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챗GPT가 가져올 인공지능의 혁신은 거품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썼다고 해볼게요. 주제예요. 챗GPT가 가져온 인공지능 거품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다. 모든 신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일종의 거품이 아닐까 싶다. 결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네. 뒤에 나오는 거는 논설문이라고요. 네. 우리 블로그나 보도자료 여기서 이 사람이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첫째,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깊은 이해와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술의 초기 기대감과 실제 성과 간의 차이 때문에 많은 기업과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변화보다 일시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근거. 첫 번째, 챗GPT를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해 후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때 유니콘으로 불렸지만 최근 정례회고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 미튼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이 현재의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 편향성 문제로 인해 오히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성공보다 단기적인 거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 할 수 있다. 셋째, 비슷한 기술 혁신들은 역사적으로도 초기에 높은 기대감과 이후의 실망감을 반복해왔다. 챗GPT 역시 이러한 기술 사이클의 한 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 따라서 챗GPT가 가져온 인공지능의 혁신은 거품이며 이 파도를 넘고 살아남는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글이 일단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고 가독성 높고 끝까지 읽어내는 또 회자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글의 패턴이에요. 네, 이런 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글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유용한 그런 글로 좀 많이 거듭나시기 바라고, 제가 한국은행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너무 오버해서 설명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내부적으로 파인튜닝 하셔요. 그래서 좀 잘 융화시켜서 글 쓴 사람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계도해서 그 글이 좋은 글을 쓰는 건 좋은 기획력과도 연결된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쪽에 더 많은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뉘앙스나 톤을 면밀하게 전달하는 거라 가독성이나 약간의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뉘앙스나 톤을 면밀하게 지키면서도 가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좋겠지만, 아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을 때 조금 복잡하게 써진 그런 문장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글쓴이는 뭔가 세밀한 의도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의 시각에서 딱 한국인의 글을 조금 복잡해 보이는 글을 읽었을 때, 뭔가 글쓴이는 이런 뉘앙스나 톤을 지키려고 썼구나, 혹은 이런 세밀한 의도가 있었구나가 느껴지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글들이요? 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신 글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 목적상 그렇지 않은 글들을 좀 가져오느라고 고생을 좀 했고요. 대부분 그런 글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글들을 뉘앙스를 살짝 죽이더라도, 블로그는 어쨌든 일반 대중을 타겟팅하는 거니까 뉘앙스나 톤을 살짝 죽이더라도 가독성 측면을 조금 더 확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든 이거는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글의 체법 결론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글의 특징인데, 앞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 내용의 결론과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뒤에 근거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이 글이 잘못 써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글 읽는 사람이 놓치는 게 아니라 글 쓴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이 글의 포인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 수정하면 그때 고쳐지는데, 업무에 바쁘다 보면 그냥 업무로서만 다가서면 그 글은 그걸로 끝나는데, 이게 기록에 남죠. 그러면 그 후임자들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굉장히 어려운 글이 돼요. 그래서 결론과 이유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앞에 두시고요. 근거 자료들이 세부할수록 더 앞으로 붙이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